이번 사례는 그 질문에 대해 비교적 현실적인 구조를 만들어간 이야기입니다. 50대 초반의 비교적 이른 나이에 대기업 임원 자리에서 예상하지 못한 퇴직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것을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조금 빨리 제2의 인생이 시작되었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상담에서 가장 먼저 요청하신 것은 높은 수익률이 아니었습니다. 원하셨던 것은 단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65세 이후에도 월 600만 원 수준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 둘째, 자녀들의 독립을 위한 지원 구조였습니다. 당시 자산은 거주주택과 작은 상가 정도가 있었고 현금성 자산은 아주 풍부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먼저 은퇴 이후 필요한 최소 생활소득을 정의했습니다. 얼마를 벌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가 필요하며 그것을 어떻게 계속 만들 것인가를 먼저 계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갈되지 않는 인출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자산을 하나의 통장처럼 보지 않았습니다. 기능별로 분리했습니다. 먼저 기본 생활비 영역은 공적연금과 해외에 인출 가능한 저축상품을 활용했습니다. 이 구조의 핵심은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기본적인 생활 흐름이 유지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남는 소득을 재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금 계좌와 세액공제를 활용하고 달러 자산과 금을 꾸준히 축적했습니다. 달러와 금은 수익을 위한 자산이라기보다 장기적인 구매력 방어 자산에 가까웠습니다. 실제로 은퇴가 길어질수록 문제는 얼마를 벌었는가 보다 화폐가 얼마나 약해졌는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주식도 흥미로운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여러 종목을 단기 매매하지 않았습니다. 경제 공부를 병행하면서 우량주 한 종목만 장기적으로 매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 방식이 아니라 감정 통제를 위한 구조이기도 했습니다. 은퇴 이후 가장 위험한 것은 손실 자체보다 불안 때문에 구조를 계속 바꾸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고갈되지 않는 인출 구조는 수익률보다 먼저 오래 유지 가능한 심리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돈은 직접 운용하지 않았습니다. 운용사의 성과 보수형 구조에 맡겼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는 내가 시장을 이길 수 있는가 보다 내가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특히 큰 자산일수록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인출 구조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산은 직접 판단보다 규칙 기반의 전문 운용 구조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생존 확률을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정기 현금 흐름의 다변화였습니다. 부동산 외에도 월지급식 채권을 통해 월 1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액보다 구조입니다. 고갈되지 않는 인출은 하나의 거대한 자산에서 계속 돈을 빼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 개의 작은 현금 흐름을 연결해 하나의 생활 시스템을 만드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연금, 배당, 채권이자, 월지급식 상품, 달러 자산, 안전자산, 이런 흐름들이 서로 연결되면 특정 자산 하나가 흔들려도 전체 구조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국 고갈되지 않는 인출의 핵심은 높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실제 은퇴는 자산이 삶을 대신 일하기 시작하는 구조를 만드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안정될수록 사람은 비로소 수익률이 아니라 삶 자체를 바라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은퇴 이후의 지속 가능한 인출 구조는 단순 투자 전략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자산을 어떻게 운영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세스 설계에 가깝습니다. 무엇을 살 것인가 보다 어떤 순서와 구조로 연결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지속 가능한 인출 구조의 프로세스는 대체로 6단계로 움직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필수 생존 비용의 정의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수익률 계산이 아닙니다. 은퇴 이후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최소 생활비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주거비, 식비, 의료비, 보험료, 기본 소비,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현금 흐름을 먼저 확정합니다. 이 단계의 핵심은 얼마를 벌 것인가가 아니라 얼마가 반드시 필요한가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생존 현금 흐름 연결 단계입니다. 정의된 생활비를 시장 변동성과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은 일반적으로 공적연금, 월지급 구조, 채권이자, 임대수익, 확정형 현금 흐름 자산과 연결됩니다. 주식시장이 하락해도 생활 자체는 유지되는 구조를 먼저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시간 분리 구조 설계입니다. 은퇴 자산은 하나로 운용하지 않습니다. 시간별로 나눕니다. 단기 생활비 영역, 중기 유지 영역, 장기 성장 영역으로 분리합니다. 이 프로세스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시장 하락 시에도 장기 성장 자산을 강제로 매도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간을 분리해서 변동성을 흡수하는 구조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인출 정책 설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정 인출이 아니라 조정 가능한 인출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 급락 시에는 인출률을 일시적으로 낮추고 자산 증가 시에는 소비 여력을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최근 글로벌 은퇴 설계가 동적 인출 구조를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인출은 고정된 계획이 아니라 환경 변화에 반응 가능한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변동성 방어 자산 배치입니다. 은퇴 이후 가장 위험한 것은 평균 수익률 부족이 아닙니다. 초기 대손실입니다. 그래서 달러, 금, 단기채, 현금성 자산 같은 안전자산을 별도로 배치합니다. 이 자산들의 목적은 수익률 극대화가 아닙니다. 시장 충격 시 전체 인출 구조가 붕괴되는 것을 막는 역할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행동 통제와 유지 관리 단계입니다. 실제 은퇴 실패의 상당수는 투자 실패보다 감정 통제 실패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인출 구조에서는 리밸런싱 기준, 현금 비중 기준, 손실 구간 행동 원칙, 인출 조정 기준 등을 사전에 시스템화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프로세스가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지속 가능한 인출 구조란 단순히 돈을 꺼내 쓰는 기술이 아닙니다. 필수 생활비 정의, 생존 현금 흐름 연결, 시간 분리 구조, 동적 인출 정책, 변동성 방어, 행동 통제, 이 6단계가 연결되면서 자산은 비로소 은퇴 이후 삶을 유지하는 운영 시스템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은퇴 이후 자산 관리는 은퇴한 이후에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글로벌 연금 연구와 패밀리 오피스 설계에서는 은퇴 전 준비 단계를 훨씬 더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자산 수명은 은퇴 이후 수익률보다 은퇴 이전 구조 설계에서 대부분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CFP 기반 은퇴 설계 연구에서는 은퇴 실패의 핵심 원인으로 과도한 부채, 현금 흐름 부재, 단일 자산 집중, 인출 기준 부재, 인플레이션 과소평가를 반복적으로 지적합니다. 은퇴 직전의 자산 구조 자체가 은퇴 이후 자산 수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에서는 수익률보다 먼저 5가지 프로세스를 설계합니다. 첫 번째는 생활비 구조 확정 프로세스입니다. 은퇴 준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목표 수익률 계산이 아닙니다. 은퇴 이후 필요한 필수 생활비를 먼저 정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주거비, 의료비, 보험료, 세금, 기본 소비, 부양 비용이 포함됩니다. 실제로 미국 은퇴 소비 연구에서는 은퇴 직전 사람들의 가장 큰 오류 중 하나가 지출 과소 추정이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의료비는 자산 수명을 단축시키는 핵심 변수로 분석됩니다. 피델리티의 장기 연구에서는 미국 은퇴 부부의 평균 의료 관련 지출이 은퇴 이후 수십만 달러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은퇴 설계는 얼마를 모을까 보다 평생 얼마가 필요할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프로세스는 현금 흐름 자산 확보 단계입니다. 은퇴 이후 가장 위험한 구조는 생활비 전체를 투자 수익률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시장 하락 시 생활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모닝스타 연구에서는 은퇴자의 심리 안정성과 장기 유지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로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에서는 연금, 배당, 월지급 구조, 임대 수익, 이자 소득 같은 기초 현금 흐름 자산을 먼저 연결합니다. 생활비의 일부라도 시장과 분리된 구조로 만드는 과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세 번째 프로세스는 부채 제거와 고정 지출 축소 단계입니다. 글로벌 은퇴 설계에서 은퇴 직전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작업 중 하나가 고정비 축소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자산 수명은
수익률보다 고정 인출 압력에 훨씬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은퇴재무 연구에서는 은퇴 이후 파산 위험을 높이는 핵심 변수 중 하나로 주거비와 부채 부담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변동금리 부채는 금리 상승기 자산 수명을 급격히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에서는 주택 구조 조정, 대출 축소, 보험 리모델링, 고정비 최적화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 프로세스는 자산 역할 분리 단계입니다. 은퇴 준비 자산은 하나로 운용하지 않습니다. 기능별로 분리합니다. 생활비 자산, 성장 자산, 미상 자산, 의료 대비 자산, 상속 자산처럼 역할을 구분합니다. 이 구조는 행동 경제학적으로도 중요합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리처드 세일러의 멘털 어카운팅 개념처럼 사람은 자산의 목적이 분리될수록 불안 상황에서도 장기 전략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모든 자산을 하나로 볼 때보다 목적별 구조가 유지력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프로세스는 자산 수명 시뮬레이션 단계입니다. 실제 글로벌 연금 시스템은 단순 평균 수익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시장 하락, 고물가, 장수 리스크, 의료비 증가 같은 위기 시나리오를 반복 테스트합니다. 특히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같은 방식은 수천 개 이상의 시장 시나리오를 가정해 현재 자산 구조가 몇 년 유지 가능한지를 분석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최대 수익률이 아닙니다. 생존 확률입니다. 은퇴 준비의 핵심은 얼마를 벌 수 있는가 보다. 이 구조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가에 가깝습니다. 결국 은퇴 준비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좋은 상품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비 구조 확정, 현금 흐름 자산 확보, 부채와 고정비 축소, 자산 역할 분리, 자산 수명 시뮬레이션, 이 다섯 가지 프로세스를 먼저 완성해야 은퇴 이후 자산이 삶보다 먼저 고갈되는 상황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리스크와 변동성은 자산 관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실제 금융이론에서는 둘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먼저 리스크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입니다. 원래 의도했던 삶의 구조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면 변동성은 자산 가격이 얼마나 크게 흔들리는가를 의미합니다. 문제는 변동성이 커질수록 리스크 발생 확률도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는 변동성을 리스크 측정의 핵심 변수로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표준 편차가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평균 수익률이 같더라도 한 자산이 매년 5%, 6%, 4%처럼 움직이면 변동성은 낮고 다른 자산이 30%, 20%, 15%처럼 움직이면 변동성은 훨씬 커집니다. 장기 평균은 비슷할 수 있지만 실제 유지 가능성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은 최대 낙폭입니다. 이것은 특정 기간 동안 자산이 최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는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S&P 500은 약 57% 수준의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단순 손실이 아닙니다. 50% 손실 이후 원금 회복에는 약 100% 수익률이 필요해집니다. 변동성이 커질수록 회복 시간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첫 번째 프로세스는 리스크 측정 단계입니다. 현재 자산의 변동성, 최대 낙폭, 자산 상관관계, 현금 흐름 의존도, 부채 비율을 먼저 분석합니다. 무엇이 흔들릴 가능성이 큰지를 먼저 측정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프로세스는 리스크 분산 단계입니다.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는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을 함께 보유할수록 전체 포트폴리오 변동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실제 글로벌 자산 관리에서는 유식, 채권, 달러, 금, 현금성 자산, 대체 자산 등을 함께 배치합니다. 핵심은 무엇이 오를까가 아니라 무엇이 동시에 무너지지 않을까입니다. 세 번째 프로세스는 현금 흐름 방어 단계입니다. 변동성 자체보다 위험한 것은 시장 하락 시 생활비 구조까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비 영역은 연금, 이자 소득, 월지급 구조, 현금 버퍼 등으로 시장과 일부 분리합니다. 이 구조는 변동성이 발생해도 강제 매도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프로세스는 변동성 완충자산 운영입니다. 단기채, 현금성 자산, 금, 기축통화 자산 등을 통해
충격 완충 영역을 따로 운영합니다. 이 자산들의 역할은 높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시장 충격 시 전체 시스템 붕괴를 늦추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프로세스는 동적 조정 시스템입니다. 리스크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리, 무가, 시장 구조, 소비 구조가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리밸런싱 기준, 최대 손실 허용 범위, 현금 비중 기준 등을 정기적으로 재조정합니다. 변동성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결국 리스크 관리의 핵심은 손실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변동성이 발생해도 삶의 현금 흐름 구조와 자산 수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갈되지 않는 인출이라고 하면 단순히 자산이 오래 유지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장기 자산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가입니다. 앞선 사례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을 중요하게 본 이유도 단순히 버티기 위한 기간이 아닙니다. 그 10년은 비용의 구조를 이해하고 현금 흐름 구조를 안정화시키고 자산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를 몸으로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초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익률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기 시작하면 진짜 중요한 것은 수익률 자체보다 비용이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세금, 환전 비용, 거래 비용, 유지 비용, 잘못된 매매로 발생하는 손실 비용, 그리고 구조를 계속 바꾸면서 발생하는 기회 비용까지 장기 자산 관리에서는 이런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복리 구조를 계속 약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10년은 단순 투자 기간이 아니라 무엇이 자산을 성장시키고 무엇이 자산을 소모시키는가를 이해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패밀리 오피스에서도 장기 자산 관리의 핵심은 높은 수익률보다 비용 통제와 구조 유지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는 높은 수익보다 지속 가능한 구조가 순자산 증가에 훨씬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에서도 초기에는 공적연금, 해외 인출형 자산, 달러와 금, 월지급 구조, 장기 성장 자산을 각 역할별로 나누어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중간의 구조를 흔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환율이 움직이고 시장이 흔들리고 금 가격이 변해도 각 자산이 왜 존재하는지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기 시장에 따라 구조를 계속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은퇴 이후를 버틴다의 개념이 아니라 자녀들의 독립자금, 거주 지원, 사전 증여, 그리고 향후 승계 구조까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단계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금 흐름 구조가 안정되면 사람은 비로소 생존이 아니라 연결과 승계를 고민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갈되지 않는 인출의 본질은 자산이 줄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10년 동안 비용의 구조와 자산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 과정 속에서 현금 흐름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며 그 이후에는 그 구조가 죽을 때까지 삶을 지탱하고 더 나아가서는 다음 세대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